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반찬이 어느 날부터 자식의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담은 김치통이 냉장고 구석에서 외면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사랑이 틀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반찬 대신 다른 세 가지를 건네기 시작하자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군요. 오늘은 제 무거운 손과 자식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자식의 냉장고를 채워주는 것이 제 남은 삶의 의무이자 사랑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하더군요. 어머니의 사랑이 숨막힌다고.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정말로 배고팠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제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아픈 깨달음을 통해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 제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찬은 그만해 주셔도 괜찮아요. 서운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이어진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레시피 이제 제가 배워서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리사랑이란 때로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박순자 73세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나고 지금은 이 작은 빌라에서 저를 닮아가는 화초들과 함께 살고 있지요. 제게 남은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와 그런 아들을 쏙 빼닮은 손녀 서연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반찬을 만들어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은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 며느리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나물들, 손녀가 잘 먹는 단짠한 반찬들까지. 봄이면 쌉싸름한 냉이와 달래를 캐러 뒷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가장 연하고 맛있는 것들만 골라 캤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듬고 씻어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날 때까지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울 때면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오이지를 담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오이를 고르고 굵은 소금에 절여 하룻밤을 재운 다음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를 넣고 정성껏 버무렸지요. 손이 시큰거리고 매운 고춧가루에 기침이 나와도 아들 가족이 시원한 오이지 하나 먹으며 더위를 잊을 생각을 하면 그 고생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가을볕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나물을 볶았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빼려고 소금에 주물주물 지댔고 시금치는 파릇파릇한 색이 살아있도록 살짝만 데쳤지요. 각각의 나물마다 어울리는 양념을 따로 만들어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냄비 가득 만들곤 했습니다. 고기를 핏물을 빼고 양파와 대파, 마늘을 넣고 은근하게 졸여냈지요. 간장의 짭조름한 냄새와 달큰한 설탕 맛이 어우러져 집안 가득 퍼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예전에 남편이 이 냄새에 콧노래를 부르며 젓가락을 들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제 부엌의 사계절은 그렇게 오롯이 자식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큰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남짓한 버스 여행 동안 저는 늘 설렘에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가장 좋아할까? 손녀가 할머니 손맛을 기억하며 잘 먹어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제가 만든 반찬통이 아들의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때면 텅 빈 제 마음도 함께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고맙다며 제 반찬을 받아주었고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가 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아이를 낳고 부쩍 힘들어하는 것 같아 몸에 좋다는 미역국을 한솥 끓이고 아이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생선도 구웠지요. 또한 환절기라 감기에 걸릴까 봐 도라지 배숙도 끓이고 기력을 돋우라고 닭죽도 정성스럽게 쑤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아들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좋아할 얼굴을 생각하면 그 무게도 그 피로도 달게 느껴졌지요. 현관문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평소보다 문이 열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그늘져 보이더군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감사하지만 저희 정말 괜찮은데. 그 말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한숨 소리를 그때의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제 반찬통들을 넣으려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지난번에 가져다준 반찬들로 빼곡했고 새로 가져온 것들을 넣으려면 기존 것들을 어딘가로 옮겨야 했지요.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몇 개의 반찬통을 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고생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저 고맙게 받으면 될 일이라 여겼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며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가 울 때마다 자리를 뜨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녀 서연이마저 할머니보다는 텔레비전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지요. 1시간 남짓 머물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온 것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허전한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간다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있다며 만나자는 약속을 자꾸 미뤘지요. 며느리는 제 전화를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집인데 어느새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지요. 전화를 걸어도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안부를 물어도 대답은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말들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 생각뿐인데 어찌 이리 무심할 수 있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제 정성이 되려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하루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요즘 너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괜찮다고 바쁘기만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 저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던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지요. 먼지 쌓인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신 친정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으로 반찬을 많이 해주시던 분이셨지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반찬 때문에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친정어머니는 친정어머니대로 자신의 손맛을 고집하셨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하며 둘러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제 손맛은 달랐고 어머니가 주신 반찬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냉장고가 어머니의 반찬으로 가득할 때면 저는 뭔가 제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아들도 며느리도 그때의 나처럼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은 작은 씨앗이 되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정성이, 제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지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순자야,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확신이 된 후 저는 반찬통을 싸는 대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정 반찬이 필요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회사는 다닐 만한지, 건강은 괜찮은지, 며느리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안부를 물었지요. 민준아, 요즘 어때? 회사 일은 많이 힘들지 않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버거워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팀원들과도 의견이 안 맞고 상사는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해서 힘들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생이 많다, 그런 말들을 건넸을 뿐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아 아내와 함께 지쳐간다는 이야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하다는 이야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아들의 속마음들이 수화기를 타고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며 뭔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식에게 반찬 대신 건네기 시작한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였지요. 조언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아들 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문을 두드리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제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저와 나누고 싶어 하더군요. 또 어느 날은 밤늦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며느리와 다퉜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반찬을 들고 직접 찾아갔을 때보다 전화로 목소리만 주고받을 때가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진 것이었지요. 제가 무언가를 해주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할 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초대였거든요. 오랜만에 찾은 아들 네 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냉장고가 예전처럼 제 반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오른 음식들이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든 것들이라는 점이었지요. 조금은 짜고 조금은 싱거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상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제 무릎에 앉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뻤던 이야기, 급식으로 나온 음식 중에 맛있었던 것들의 이야기까지. 그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제 옆에 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질책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못하니까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에 죄송해서 부담스러워서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지요. 제 사랑이, 제 정성이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짐이요, 날카로운 상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나서서 하려고만 했구나. 너희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기 전에 항상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얘야, 혹시 필요한 것 있니?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그렇게 묻고 기다려주는 것. 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존중과 기다림이었지요.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지자 제게도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 썼던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해 써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 때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 화선지에 붓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그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를 받아가며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벗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었지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찻집에 앉아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마다 자식 농사에 얽힌 사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딸이 시집가서 연락이 뜸하다며 서운해하시고 박 할아버지는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의 삶이 있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서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웃음이 늘어났고 하루하루가 더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손녀를 데리고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제 서툰 서예 작품을 보더니 아들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며느리는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저희 서연이한테도 글씨 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처럼 멋진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 날 때 어머니와 함께 서예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깊은 안도감이라는 것을요. 자식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제 자신의 삶을 즐겁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세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지요. 자식들은 제가 행복할 때 비로소 마음 편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말이면 손녀 서연이와 함께 붓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연이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반찬통에 제 사랑을 구겨 넣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열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기다려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하루를 즐겁고 건강하게 채워나가려 노력합니다. 가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묻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나물 무침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저만의 비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이제 제 사랑은 반찬통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레시피가 되어 자식의 식탁에 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직접 김치를 담가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어떤지 맛 좀 봐주세요. 서툰 솜씨로 담근 김치였지만 제가 먹어본 그 어떤 김치보다 맛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성과 사랑이 그 맛에 그대로 녹아 있었거든요. 아들도 이제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예는 재미있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들려줍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서연이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소식,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존중해주며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겨울이 되자 저는 손녀를 위한 목도리를 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떠서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요. 먼저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목도리 떠줄까? 어떤 색깔로 해줄까? 서연이는 신이 나서 분홍색으로 해달라고 꽃 무늬도 넣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반찬통을 비워낸 자리에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사랑하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합니다. 참으로 길고 아픈 시간을 돌아왔지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도 방식이 있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그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즐거운 삶. 이것이 제가 70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짜 사랑의 방법입니다.